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안에 상당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최근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국가안보실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 도발 시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사 국가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진행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해안에 상당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발표를 통해서 최대 140억 배럴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 석유는 4년을, 천연가스는 29년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포항 영일만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심층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심해기술평가 전문기업의 분석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전체 탐사량 140억 배럴 중 4분의 1은 석유, 4분의 3은 가스로 추정됩니다. 석유는 4년 이상, 가스는 29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석유 가스전 개발은 물리탐사와 탐사 시추, 상업 개발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물리탐사에 이어 오는 12월부터 실제 존재 여부와 매장 규모 등을 확인하는 탐사 시추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탐사 시추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동해안 석유 가스 매장 관련 소식,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먼저 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 이게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우리나라는 1966년 포항 앞바다를 시작으로 석유와 가스 탐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에 동해에서 4,500만 배럴 규모의 가스전을 최초로 발견했고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상업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번 정부 들어서 기존 동해 가스전 주변, 특히 심해 지역에 석유와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동해 심해 탐사 자료를 미국의 한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에 심층 분석해달라고 의뢰했는데요. 해당 기업이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겁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0억 배럴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지난 주말 기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약 440조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 설명도 함께 들어보시죠.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건 추정 매장량이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실제로 석유와 가스가 그곳에 묻혀 있는 건지, 또 있다면 양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될 걸로 본다면서 내년 상반기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투자 비용은 정부 재정 지원과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 수익금, 또 해외 메이저 기업 투자 유치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탐사 시추 과정에선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고 또 한 개당 1,000억 원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 실제 매장이 확인돼서 상업적인 시추 준비를 하게 되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서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이 이번 발표는 국정 브리핑이라는 형식이었어요. 이렇게 국정 브리핑 형식으로 현안을 설명한 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국정 브리핑이란 형식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도어 스태핑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국민 알 권리 충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보단 한 달에 한두 번 특정 이슈에 대한 국정 브리핑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고민도 했었다고 밝혔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현안을 언급한 건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약 한 달 만인데요.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직접 내용을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해안 석유 가스 매장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우리 쪽으로 날려온 오물풍선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면 재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정부는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일 김강일 국방성 부상명이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게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담배꽁초와 비닐 등 각종 쓰레기가 담긴 오물풍선 900여 개를 남쪽으로 살포해온 북한이 돌연 살포 행위를 멈추겠다는 입장을 낸 겁니다. 김 부상은 다만 민간 대북단체가 북한으로 다시 전단을 보내면 그 양의 100배에 달하는 오물풍선을 또다시 보내게 했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건부 오물풍선 살포 중단 선언은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언급한 뒤 5시간 만에 나온 겁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주로 우리 정부를 선전하거나 한류 문화를 알리는 내용인데 지난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돼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이나 군인들에게 귀순을 고민하게 하는 일종의 대북 심리전 효과가 있어 북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중단의 조건으로 내건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기존 방침에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활동 자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한미 국방장관은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 계기 회담을 통해 북한의 최근 오물풍선 살포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뒤 북한의 지속적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위협과 도발에 한미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대응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국가안보실이 최근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북한 도발 때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도 북한의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위성 항법장치 교란 등의 도발 행위에 대해 규탄한 바 있습니다. 도발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이미 유명무실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정부는 효력 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계기로 남북 비무장지대 내 비무장 조치와 군사훈련 중단 등을 명시한 것으로 앞서 북한은 군사합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도발해오다 지난해 11월 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부 효력을 정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검토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내일 개막하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쇄 양자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내 활동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13개국 정상을 일일이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내 활동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자회담에 참석한 정상들은 윤 대통령이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을 열어줬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양자회담은 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이 종료되는 오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약 25개 나라 정상과 모두 만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 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첨단 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 공동 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반세기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건설부터 스마트 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를 협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관광 협력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관광 분야 최초의 고위급 포럼인데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관광이 한국과 아프리카의 미래 동반자 관계의 교두보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의 천혜의 자연과 생활상을 담은 사진이 광화문에 걸렸습니다. 넓은 대지만큼이나 다채로운 풍광을 자랑하고 유럽과 아시아 문화가 공존하는 아프리카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이 아프리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는 인기 신혼여행지로 꼽힙니다. This sector contributes to about 20% of our GDP. Furthermore, it now provides employment to some 30% of our labor force, nearly double the pre-pandemic level of 2019. 14억 인구 60%가 25세 이하로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관광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관광 분야 최초의 고위급 포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아프리카와 대한민국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관광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미래 동반자적 관계를 다지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광 분야 인적 교류와 투자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에티오피아와 세이셸, 우리나라의 관광 정책이 공유됐습니다. 정상회의 기간 두 지역의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이어집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고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ICT 포럼과 농업 컨퍼런스 등 분야를 막론한 13개 부대 행사가 개최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우리나라가 6월 한 달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합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사이버 안보와 북한 인권, 평화 구축 등의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6월 한 달 동안 안보리를 대표하는 의장국을 맡습니다. 안보리 의장직은 이사국의 영문 나라 이름 순서대로 수임하는데 우리나라는 2024년에서 25년 임기 중 두 차례 의장국 역할을 하게 됩니다. 6월 우리 의장국 수임 기간 중에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중점 의제를 발굴하고 안보리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6월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 북한 인권, 평화 구축을 중점 의제로 삼아 유엔 내 논의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의장국 대표 행사로 사이버 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안보리에서 공개 토의를 주재합니다. 외교부는 첨단 기술 유출, 가상자산 탈취 등은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특히 북한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합니다. 정부는 이번 의장국 수임 계기 북한 인권 브리핑 공식 회의 개최를 추진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달 중 조태열 외교장관이 뉴욕을 방문해 평화구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유엔 사무국의 요청으로 아동과 무력 분쟁을 주제로 한 연례 공개 토의도 열 방침입니다. 국제사회 지도자급 원로 11인이 모인 디 엘더스를 대표해 반기문 8대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자로 나섭니다. 외교부는 이번 의장국 수임이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전공의들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수련 병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각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의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기 가능성이 거론됐던 의사 국가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진행됩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병원장들은 사직서 수리 권한을 갖게 되면 전공의 복귀를 설득할 수 있다며 정부에 명령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전공의들도 해당 명령 철회 등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향해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을 수용해왔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공의 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 사항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 국가시험은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진행됩니다.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20일 원서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험 준비생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주 휴진 투표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갈등과 대립이 아닌 대화에 나서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 86%가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집단행동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대해선 70%가 잘한 판결이라고 답해 잘못된 판단이란 응답을 압도했습니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을 찾는 경증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6,400여 명이었던 환자 수는 5월 넷째 주 7,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국민 협조가 필요하다며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의 숫자는 물론 거친 세금의 액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한편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88%를 내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년 전보다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종부세 납세 인원은 49만 5천 명으로 2022년보다 78만 8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결정세액도 4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하락했고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과 주택분 종부세율이 인하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은 일반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보다 65.8% 감소한 40만 8천 명이고 결정세액은 2022년 3조 3천억 원보다 71.2% 감소한 9천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납세 인원은 11만 1,000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52.7% 감소했고 결정세액도 913억 원으로 6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2022년 120만 6천 명에서 지난해 41만 7천 명으로 65.4%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 감소율을 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72%, 대전이 70.7%, 경기도가 68.6%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결정세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도봉구, 중랑구, 양천구 순이었습니다. 한편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경제관계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이른바 역동경제 구현 전략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개발을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한층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정부의 성장 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연구개발이 선도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성장 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R&D가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 여건 점검과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규모를 5조 원 확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 상품도 2조 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민간 합동으로 총 7조 원의 수출금융이 추가 지원됩니다.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도 확정했습니다. 우선 조선과 해운산업의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그동안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한 대로만 가능했던 LNG 선박 충전을 4대 동시 충전 가능으로 변경합니다. 석유 화학업계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나프타, LPG 제조용 원유 관세율 0%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소비재와 프랜차이즈 등 내수에 집중된 분야의 경우 전용 수출 지원 트랙을 신설하고 수출에 집중하는 중소기업에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의 상설화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기업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 전시 통합 한국관을 확대하고 소비재 등 내수 중소기업 전용 수출 지원 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는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까지 납부하던 정부 납부 기술료율을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납부료율을 중소기업이 5%에서 2.5%로, 중견기업이 10%에서 5%로, 대기업이 20%에서 10%로 각각 절반씩 인하됩니다. 다만 통상 문제 등을 고려해 납부 한도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고 동시에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 비율은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의 핵심은 중소기업들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의 맞춤형 성장 전략을 돕고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해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소기업을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계속해서 조태영 기자입니다. 올해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한 중소기업입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해 자율주행 배달 로봇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창업 2년 차에 기술력을 인정받기까지 정부와의 협업은 필수였습니다. 자금 조달, 기술 혁신 등은 시작 단계에 있는 기업 스스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어도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할 수 있는 수요처 이런 것들이 좀 매칭이 돼야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서비스 필드가 조금 더 다양하고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게 민간 주도로는 힘드니 정부에서는 육성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발판이 되어주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뒀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잠재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견기업 도약 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먼저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목표로 내년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보증권 6천억 원과 보증 5천억 원을 공급합니다. 또 첨단 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위해 5천억 원 규모 신규 보증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바퀴로 계단을 탈 수 있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첨단, 유망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전직 기업인 투자기관 등으로 전문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기업마다 오픈형 성장 바우처를 발급해 M&A, 해외 진출, R&D 등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의 소요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이 성장하면 지원이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타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대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여기에 더해 코스피,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2000년 4월 유해 발굴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33명.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더 많이 확보해야 더 많은 호국 영웅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방부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영웅의 귀한 길 DNA로 함께 밝혀요라는 슬로건의 군매치 캠페인을 펼칩니다. 군매치의 매치는 영어로 성량을 의미하는 동시에 일치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죠.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참여를 통해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마치 성냥불이 어둠을 밝히듯 호국 영웅의 귀한 길을 환하게 밝히자는 캠페인인데요. 캠페인과 함께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인스타그램 채널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되니까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식품을 관절이나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 마찬가지로 일반 식품을 치주염을 예방한다며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사례, 모두 식품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부당 광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온라인 불법 부당 광고 232건이 적발됐는데요. 주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 혼동시키거나 거짓 구매 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 싶다면 인증 마크가 있는지 살피고 기능성 내용도 꼼꼼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 전기차. 만약 바다 위에 떠 있는 선박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사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13개 항만별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항만에 기항하는 카페리선, 국제여객선, 자동차 운반선 등 훈련 대상 선종을 다양화하고 훈련 횟수도 14회로 대폭 늘렸는데요. 훈련에선 신속한 인명구조와 특수장비를 활용한 화재 진압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소방관들이 선박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야생, 미래, 그리고 탄자니아 특별전이 7월 말까지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체험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5년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 다양성 공동 연구를 위해 탄자니아 야생생물연구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요. 6월 4일에서 5일 개최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기념해 탄자니아와의 공동연구 10년을 정리한 성과를 소개합니다. 특별전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바나 왕도마뱀, 탈모 억제 특허종인 식물 알비지아 안텔민티카 등 다양한 표본 100여 점과 현재 개발 중인 탈모 억제 화장품 시제품 등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의 생태계나 양국의 협력 연구 성과가 궁금하다면 이번 기회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데요. 충청 이남 내륙 곳곳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공기질도 계속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29도, 광주 29.5도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낮의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전국적으로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16도, 낮 기온 29도로 오늘과 비슷하지만 수요일인 모레 아침 기온 18도,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며 한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 12도, 수원과 세종 14도, 서울과 인천 16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29도, 대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울진 12도, 속초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강릉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부산 15도, 제주 17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에는 광주 29도, 대구 27도까지 오르며 일교차 크겠습니다. 전해상 대체로 맑겠고 물결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겠는데요. 수요일 강원 영서에,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매년 6월 3일은 농아인의 날인데요. 혹시 청각 장애인들의 귀가 돼서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보청견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안내견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모두의 인식 개선을 기대합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